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시죠? 특히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늘 치유비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피해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상황 어떤가요? 네, 상쾌한 아침입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먼지 걱정이 가득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깨끗한 공기가 반겨줘서 그런지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모처럼 황사용 마스크 없이 출근길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깨끗한 동풍이 불면서 먼지가 많이 흩어졌습니다. 때문에 며칠간 말썽이었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걱정 없이 청정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먼지 농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 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오후 사이 경북으로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과 경남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엔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4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서울, 대전 14도, 안동, 광주 15도, 창원 16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와 영동을 제외하고 대체로 맑겠고요. 목요일 수능일에도 큰 추위 없이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감기를 비롯해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귤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탁월하고요. 그 밖에도 귤에 포함된 비타민 A는 눈에, 비타민 P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새콤달콤 제철 과일 귤로 건강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미아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치유비책 주제는 과연 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빌딩들이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그런 가사가 있죠. 네. 이렇게 맑고 청명한 가을을 우리는 많이 기대를 하고 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여태 그랬었고 천고마비라고 해서 이미 그랬었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우울해요. 네. 네, 나갈 때 이게 뭐 마스크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나나 싶고 저는 심지어 날아가는 새들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아, 새도. 우리는 마스크라도 끼지 저 새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네. 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 짐승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살 건가. 이게 생태계가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로. 저는 이제 쌍둥이가 19개월 이제 들어가니까 막 밖에 나가자 그러거든요. 네,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밖에 딱 보면은 뿌옇거나 아유, 못
나가지. 또는 뭐 미세먼지 이 농도를 따져봤을 때 80 이상 되면은 못 나가요. 야, 이거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네. 안에서 막 북적북적대고 이것도 난리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실내 공기도 걱정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취미색 시간에 미세먼지를 피해서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네.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그리고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보통 미세먼지는 우리는 이제 봄에 기승을 부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미세먼지, 이건 다 봄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가을에도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에 미세먼지에서 조금 안전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셨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난방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것들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 현상의 차이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일단은 그 강우 일수가 여름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강우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가스상 오염물질이라는 것들이 공중에 이렇게 채워져 있다가 강우가 되면 대부분 다 땅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쉽게 근데 이제 내려가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줄어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일사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광선 양이 많아지면 오염물질들이 땅하고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멀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사량이 겨울이 되면서 줄어드니까 오염물질들이 도망을 갈 수 있는 공간인 환경 용량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하고의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국하고 바람 방향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먼지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농담이지만 진짜 우리나라 큰 선풍기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좀 불고 싶다니까요. 아, 정말. 그 정도로 답답하죠. 요즘에는 제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왜 걔네가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 좋은 걸 보내주는지. 어제도 사실은 오전까지는 저희 이제 중부지방에 미세먼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있고 오후부터는 풀릴 것이다. 이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 번 검색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가. 안 좋다 그랬는데 정말 괜찮은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수치가 높으면 미세먼지가 높은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들 이제 이해하시는 거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80이라는 숫자를 쓰셨는데 네. 그 숫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게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지를 저희가 이제 무게로 재서 무겁다, 가볍다로 표현하는 건데. 아, 그래요? 그걸, 먼지 무게를 재요? 예,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지 무게가 많이 나갈 때 적게 나갈 때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꼭 무겁다라고 인체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는 크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큰 먼지들은 사실은 우리 몸에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농도가 꼭 높다라고 건강 피해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뭐 팔 때나 무게를 재는 줄 알았더니 먼지도 무게를 잰다는 것에 좀 놀랍고 근데 처음에는 미세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초미세먼지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요즘은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게 있다 그래요. 걔는 초미세먼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의한 겁니다. 정의한 건데 미세먼지라고 정의한 것은 직경이 10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를 미세먼지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다 이제 초자를 붙인 게 2.5마이크로메타보다 직경이 더 작은 것들을 초미세먼지라고 정의했어요.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나노먼지라고 해서 0.05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 굵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미세먼지가 보통 머리카락 굵기 한 7분의 1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초미세먼지는 그거에 또 한 4분의 1이니까 한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사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노 입자라고 요사이 얘기하는 것들은 0.05 마이크로메타니까 그거에 또 한 50분의 1 정도의 크기니까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먼지가 확 날리면 눈에 보이니까 뭐 코도 막고 막 피할 텐데 맞아요.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 왜 신이 우리 몸을 만들 때 다 이유 없는 게 없다. 그래서 특히 왜 코털 같은 건 왜 만들었을까 했더니 얘네가 뭘 다 걸러준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에 좀 걸러주는 게
잘 못 걸러주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건 이런 요령이에요. 네.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조금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으로 숨을 쉬는 거하고 코로 숨을 쉬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미세먼지가 직접 우리 몸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코로 숨을 쉬면 이미 코털이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들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몸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피해를 일으키는 기전은 일단 숨을 쉬게 되면 코를 통해서 먼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 코털도 싹 다 깎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잡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웃긴 얘기 좀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유리하네요. 그거는 깎아주시는 게 보기에는 안 좋으니까 당연히 깎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호흡기라는 곳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안쪽은 점막이라고 약한 부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보호를 하려고 섬모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이 이제 먼지가 좀 큰 것들이 들어오면 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객담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가래가 지는 겁니다. 그 가래의 색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만약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호흡의 마지막으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시켜주는 부위가 폐포라는 부위인데 여기에 가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될 때 먼지가 같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바로 이제 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호흡기 질환에 당연히 먼지가 이제 첫째적인 피해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다시 혈액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또 하나의 면역 체계인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또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먹는 과정에 사람이 활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 것처럼 얘들도 대식세포 주변에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혈액 주변에 찐득찐득한 염증 성분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쉽게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을 때 염증이 생겨서 어디 곰고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액 상태가 찐득찐득해지니까 결국 심장 혈관 계통의 질병들을 급격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미세먼지로부터 발생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미세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미세하지가 않네요. 몸에 들어오는 순간.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혈관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든지 영향을 다 줄 수가 있는데요. 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혈관에 일단 혈전이 생기니까 막히면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역시도 비슷한 원리로 혈전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칼슘 대사에 이상을 초래하면 부정맥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또 최근에는 성인 당뇨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당뇨가 유발된다. 당뇨도. 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2.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이제 사이즈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몸속에 쌓이게 되면 기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혈당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작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임산부인데요. 이제 혈전이나 그러니까 혈전을 유발하거나 내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는 그 자궁 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태아들에게 영양 공급에 이제 문제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태아 성장 부진뿐만이 아니고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들보다 이 임산부를 먼저 걱정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무슨 이 미세먼지가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해롭다 그래요?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좀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이제 세계 10대 도시 중에 서울이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다고 해요. 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또 반대로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들어갈 때 염증 매개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특히 체지방에 도 이런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면 지방 대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지방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되고요. 특히 이런 초미세먼지는 다이어트 효과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혈관들을 쭉 타고 가면서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당뇨에 고혈압에 다이어트에 소장님 우리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좀 수명이 좀 당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제 매해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건강 피해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 그 대기오염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이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이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러고 그것들 중에 우리나라의 먼지 농도를 갖고 계산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해봤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원래 살 수명보다 먼저 죽는 것을 조기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조기 사망자 수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2,000명 정도는 미세먼지 때문에 생명을 미리 잃게 되는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라고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왜 중한 병을 앓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가는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근데 애들은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아무리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해도 애들은 그냥 막 돌아다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계속 어플이나 내지는 기상청 보고 통해서 계속 지역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외출해야 되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 체크하는 게 아마 습관이 되셨을 텐데 그게 지역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도 내가 어느 장소로 가는지 역시 같이 체크를 해서 마스크 착용을 꼭 아이들 물론이고 이제 본인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실제 같은 날 여러 장소의 미세먼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한적한 공원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71이 나왔습니다. 71. 이 정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죠. 아까 80을 얘기했으니까요. 네. 자, 반면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번화가 아까 미세먼지 상태가 어마어마했는데 같은 나이 번화가의 미세먼지 수치는 바로 187이 나왔습니다. 187. 이 정도면 굉장히 나쁜 수준이죠. 매우 나쁜 수준이네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차가 오고 가는 버스 정류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떨까요? 그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알 것 같아요. 막 이거 공해 맞아요. 가 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버스가 이제 줄줄이 오지요. 226이 나왔습니다. 이야. 226. 이야. 그러니까 같은 날 뭐 미세먼지 보통 내지는 좋음 이러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정말 많은 곳이나 버스 정류장을 가면 여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날이라도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소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녀도 차도 옆이나 그죠? 그런데 말고는 저는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도 가급적이면 안쪽 골목으로 해서 다니거든요. 큰 차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소장님 좀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우선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발암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1급 발암물질이고요.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2B라고 해서 동물 발암물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는 좀 멀리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건강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디젤 뭐 정책을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먼지 말고도 놀라운 거는 자동차 타이어도 미세먼지 생성에 한 몫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지금 2,300만 대가 넘는데요. 그렇다면 타이어라는 것의 속성은 자동차에 4개가 붙어서 돌아가면서 깎여야만 자동차 타이어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생활 공간, 즉 도로라는 곳으로 확산이 돼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타이어 안에는 굉장히 나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일산부타딘이나 잘 아시는 납부터 PAH라고 하는 물질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발암성 물질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먼지를 만들어서 우리 생활권으로 유입이 돼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좀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그래도 건강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장미연 씨가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는 그 차랑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가급적 차 운행을 좀 안 해야 되겠다. 특히 미세먼지 많은 날 내가 정말 나가야 할 일이 아니면 가급적 내가 자동차를 좀 덜 몰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전 국민이 하시면 좀 괜찮을 텐데. 아니 나아가서 저는 아예 미세먼지 많은 날은 집에서 안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가정 저희가 안전한 것 같아요. 한산해지겠네요, 이제. 근데
자, 그럼 과연 안에는 네. 깨끗한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네. 얘가 지금 실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여기서 매일 방송을 하고 벌써 네. 한 540회 정도를 맞아요. 매일 아침에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자, 여기는 괜찮은지 저희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난 우린 정말 용감해. 네. 그러다 높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기 측정기를 갖다 놨습니다. 아, 그게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측정기예요? 측정기를 미리, 요게 한 30분 전에 미리 켜놔야지 이제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네. 아까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켜놨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창문도 떨리는데요. 없어서 미세먼지가 그래요. 들어올 원래 틈도 없다고 저는 스튜디오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제일 위쪽이 미세먼지 수치거든요. 아, 그래요? 56도네요. 오. 굉장히 좋네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부산에 5, 6도. 네. 어제 대청소한 거 아닙니까?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가 30 이하라고 하면은 네. 좋은 수치인 거고요. 아까 네. 우리가 계속 말했던 80이라는 수치 이상이었을 때 나쁨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예. 나는 진짜 미세먼지 많은 날은 방송 없더라도 여기 와야겠다. 청정한 지역이네요, 여기가. 그래, 공기 청정 지역이네, 스튜디오가. 차 끌고 오지 말고 동네 근처 공원을 가요. 예. 근데 요즘은 사실 저희 이 건물도 새로 잘 지은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기 정화가 사실 잘 된다고 보는 건데 네. 이런 정화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우리 집은 어떠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다가 이제 네. 저는 아침마다 환기한다고 문을 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세먼지를 집안으로 빨아들이는 반대로 게 들어올 수 있지 아니었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과연 집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가? 제가 그게 또 제일 확인을 궁금해요. 해봤습니다. 네. 자, 보죠. 자, 이날 야외 미세먼지 수치가 19였어요. 19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날인데 그러네요. 37 나왔습니다. 집이? 바깥부터 좀 높죠?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먼저 빨래를 털었어요. 아, 저렇게 털고 되게 되죠. 계잖아요. 예. 자, 이랬더니 82로 증가했어요. 빨래를 터니까. 안 털어도 먼지가 많이 나요. 많은 자, 그 다음에는 청소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자, 이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청소기 많이 밀잖아요, 매일 아침에. 먼지를 좀 111로 올라갔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뭘 일을 하면 할수록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죠? 청소기 같은 경우는 먼지를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확 그러니까요. 올라가네요. 교수님, 청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셔야죠.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데 갑자기 보니까. 네. 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데요. 청소기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예. 강한 바람으로 이 사이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공기를 유입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먼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로 붙어 있는 복합 오염물질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강한 사이클론 형식으로 안에 유입이 돼 들어오다 보니까 네. 먼지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크기보다 먼지는 대부분 다 작은 형태로 돼서 뒤를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청소기의 구성 형태를 보면 대부분 요 패킹이라고 그러죠. 여기 좀 잘 맞지 않게 돼 있는 경우들은 틈새가 있어서 골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생겨나게 되고요. 맨 마지막 말단 부위에 이제 헤파 필터라고 그래서 필터를 붙여놨는데 네. 이것도 좀 조악한 경우들이 있어서 뒤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먼지가 앞에선 큰 먼지였다가 뒤에 가선 작은 크기로 깨져서 네.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는 일단 주변에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부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소하실 때는 환기를 하시고 네. 환기를 하셨더라도 청소가 끝나고 한 대략 한 20-30분 이상은 네. 떠 있는 먼지를 좀 바깥 공기랑 교환을 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청소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면 애완동물이나 애들이 재밌다고 거길 쫓아다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못하면 이제 그 뒤로 깨진 먼지들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일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특히 좀 조심하셔서 청소하는 공간을 좀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 어릴 때 왜 방역차 가면은 이러고 다닌 거랑 비슷하네. 야. 이게. 애들 소리 나니까 막 예. 쫓아다니거든요, 진짜. 맞아요. 오히려 네. 더 쫓아다니는데. 그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네요. 예. 제가 어릴 때 했거든요. 아니 집에서 청소할 때 그 전체 그 청소기가 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보고 해야 그러네,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청소도 청소지만 사실 청소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요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왜 요리할 때 거기서도 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등어가 한동안 맞아요. 근데 구름이라는 말도 그것뿐만 아니라 있었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찌개를 끓여도 그래요. 이렇게 네. 매캐한 게 탁한 데가 나거든요. 네. 그럴 때도 역시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함께 직접 보시죠. 눈으로 보셔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보죠. 자, 자, 34. 집안의 일반적인 그런 농도예요.
자,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일까요? 1,770이요? 177도 아니고? 1,770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환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죠? 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준 거겠죠? 어우, 저 무서운데.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후드를 좀 틀고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가급적 창문을 그냥 열고 그 정도로 요리를 하거든요. 아니, 보통 우리가 삼겹살 구울 때 냄새 좋다고 씻으면서 이랬는데 1,770은 무섭네요. 그리고 또 추운 날은 창문 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뉴스 보시면요.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주부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뉴스들을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분들의 88%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는 비흡연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흡연자도 아닌 이 비흡연자인 주부들이 왜 폐암에 걸리는 걸까에 대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많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주범이다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요리 과정이나 이런 집안일을 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는 pH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섞여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폐나 호흡기 쪽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주부들,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시켜야 되나? 그렇게 해주시든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 좋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장미아 씨 말씀처럼 후드를 좀 키면 어때요? 그러니까 후드 키고 창문을 좀 열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그 팬이라고 그러죠. 팬을 틀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면서 글로 조리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것처럼 특히 연기 같은 거.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자바라라고 뭐 일본 말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이 있는데 이 부위가 보통 한 2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도 노후화돼서 저게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저 위에서 팬은 돌아가는데 가운데서 도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 실내 주방으로 유입이 돼 들어오는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후드하고 팬 장치에 대한 점검을 필히 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고요. 아니 걔는 이름도 자바라인데 왜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걸 아주 좋은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도 사실은 호흡기로 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대안들을 찾은 것이 우선 환기를 해주는 것이 이 끌려 올라가는 용량도 늘리고 또 실내에서 오염물질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효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환기를 하실 때는 꼭 맞바람이 칠 수 있게 양쪽 창문을 꼭 동시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공기를 빼줘도 사실은 이제 그 고등어 때 그 나왔던 그 수치로는 저희가 실험을 직접 해봤더니 가정주부의 호흡기 영역에서 한 150 정도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안전한 수치가 아니어서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혹시는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리를 하시면서도 조금 그 튀기거나 굽거나 이렇게 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실 때는 가능한 마스크도 같이 착용하시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요리를 못하게 해야겠네요. 그런 생각. 또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조리를 하면서도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길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공부를 봐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아이들은 특히 호흡기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먼지로부터의 피해가 월등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때도 가능한 공간을 좀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십니다. 야, 근데 미세먼지가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걸 보면서 내가 알면서 아무리 이걸 뭐 굽고 튀겨도 저는 창문을 못 열겠던데. 그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수치처럼 우리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라는 건 보통 150, 200이라는 숫자였는데 조금 전에 삼겹살 구울 때 보셨지만 1770, 고등어 구울 때 2500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착각들을 하는 건데 바깥 공기가 더 나쁘다고 이해를 하시지만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와 같은 일들을 할 때는 오히려 바깥 공기보다 월등히 나빠지는 경우가 실내에서 대부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 공기하고 교류를 시켜줄 수 있는 환기라는 것을 필히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압력이라는 거에 차이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쪽 주방에서 팬이라는
흡입기라는 걸 틀면 네. 공기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분에서 이렇게 도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걸 네. 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환기라는 것을 병행해 주셔야만 실제로 공기들의 흐름이 좋아져서 네. 어느 일부분에서 공기가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세먼지가 높으면 밖에가 훨씬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었던 건데 네. 지금 그렇죠. 수치를 다시 한번 들으니까 네, 네. 이제서야 창문을 여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저도 뭐 찌개나 뭘 구울 때 보면 가급적 뭘 좀 뚜껑을 덮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연기도 덜 나고 네. 냄새도 덜 나잖아요. 네네. 그런 방법은 어떨까? 뚜껑 도움이 닫았다가 될까요? 요리 다 끝나면 밖에서 여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래요? 저희가 생선구이를 하거나 특히 튀김 같은 것들을 할 네. 때는 기름이 튀는 것 때문에도 뚜껑을 맞아요. 닫거나 종이 포일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 유입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그렇군요. 요리하실 때는 각적 뭐 종이 오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뺀 뚜껑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이제 실내로도 요리 중 미세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게 도움이 됐군요. 뚜껑을 네, 네, 덮고 네. 하는 것이. 그러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드를 틀면 사실 너무 시끄러워. 맞아요, 맞아요. 네. 호음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이렇게 닫으면 세상이 다 조용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리 끝나고 정말 많이 봐주는 게 1, 2분 더 틀고 저는 네네. 후드를 끄거든요. 그런 게 괜찮은 방법인지. 뭐 좋은 방법은 아니시고요. 전기료를 그래요? 아낄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먼지가 발생되는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조리가 끝났다고 해서 먼지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조리할 때 썼던 프라이팬이나 이런 기구들에 네. 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열들 때문에 계속해서 먼지들이 발생이 돼서 보통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이것들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먼지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이런 기구들을 그대로 놔두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네. 계속해서 그쪽에서 먼지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 공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조리가 끝나시면 바로 그것들의 열을 식혀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싱크대나 이런 데 넣고 물로 온도를 낮춰주면 네네. 그 이후에 먼지가 만들어지는 양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한 열을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뜨끈뜨끈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팬째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네. 바로 드시잖아요. 네, 덜지 막 않고. 고기를 막 절레절레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네. 바로 근거리에서 먼지를 만들어서 바로 호흡기로 그래요? 유입이 돼 들어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잡곡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 됩니다. 이건 괜히 들었어. 예, 괜히 들었어. 그러면은 공기청정기 옆에 틀어놓고 조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건 어떨까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을 보면 대부분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기름으로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순한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제 기름때나 기름찌꺼기가 같이 떠다니는 미세먼지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공기청정기에 있는 필터에 이런 기름때들이 엉켜붙게 되는 거죠. 필터의 수명도 더 이제 짧아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릴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유. 네. 자, 요즘에 사실은 이제 공기청정기를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보니까 네. 70% 판매가 봄, 가을에 다 공기청정기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네, 팁을 좀 주신다면.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네.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네. 그 필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필터. 예, 필터라는 것이 먼지를 걸러주는 방식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확인이 정확히 되어져 있는 네, 것들이고요. 네. 그 이제 뭐 그 등급으로 얘기합니다만 머브 10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필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먼지를 작은 것까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것들을 선택하시고 또 한 가지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용량을 보통 선택을 하실 때 보면 바닥 면적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네. 가정에서는 이 면적에 맞는 크기를 갖다 놓으시면 뭐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학교와 같은 공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천장과 높거나 제실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바닥 바닥 면적이 보통 한 1.5배에서 많게는 한 2배 정도의 용량이 되는 것들을 설치해 놓으셔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아까 북적북적한 예, 곳은 예, 미세먼지가 그렇죠. 높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뭐 인증 마크, 옛날에 무슨 KS, 이거 그런 게 엄청 얘기야. 예, 품 마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공기청정기는 CA 마크라고 CA. 하는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한국 공기청정기 협회에서 이제
이제 인증을 하는 마크가 되겠고요. 집진 효율이나 탈취 효율, 또 소음, 적용 면적, 또 오존 발생 농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부여를 하는 인증 마크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기청정기를 살 거라면 당연히 이 마크를 한 번쯤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잠깐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필터 성능 역시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여가식 필터인 경우에는 공기가 한번 이 필터를 통과를 할 때 얼마나 먼지를 잘 걸러주는지가 집진 효율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집진 효율이 높은 것들이 더 좋은 공기청정기 필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또 하나 간과하시기 쉬운 게 바로 이 필터의 수명인데요. 네. 여가식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필터가 대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환경에 따라서 뭐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필터 그 교체 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 주기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필터의 가격까지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답을 알 것 같긴 한데 떨면서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미세먼지 굉장히 심했어요. 네. 맞아요, 초미세먼지 정말에. 그죠? 뭐 나쁨 계속 뜨고 막 경고 오고 막 그래갖고 제가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계속 잠을 자고요. 대신 창문은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환기를 안 한 거죠. 네, 왜냐면 무서워서 열 수가 네, 없어. 네, 막 네, 시커머니까. 잘못한 거죠. 네.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공기청정기는 아닙니다. 아.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먼지를 잡는 집진 장치입니다. 아. 그걸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면은 예를 들어서 나쁜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좋은 공기를 뱉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얘는 나쁜 거를 줄여주는데 먼지를 줄여주는 거고 일부 악취라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활성탄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얘들의 주요 목적은 먼지를 잡아주는 장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네네. 그 이외의 나머지 오염물질들인 뭐 VOC나 포르말데하이드나 네네.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도 항상 환기는 병행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뭐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그쵸. 마스크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새기도 하고 막 찝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헐겁게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네. 실험을 해봤거든요. 여기 와. 한번 보시죠. 자, 염화나트륨 입자를 분사해서 인공 미세먼지실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실험자가 평소로 마스크를 약간 편하게 썼더니 네. 위에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꼼꼼하게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지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썼더니 0.5%의 누수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헐겁게 쓰면은 9.8% 네. 누수율, 꼼꼼하게 쓰면 0.5%의 누수율. 와.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이렇게 밀착되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이제 이런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접 네.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장미아 자리를 씨하고 한번 민혜연 옮겨볼까요? 원장님 도움께서 좀 해주시죠. 아니 마스크도 무슨 전문가한테 씨음을 네. 받을지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사실 네. 마스크 그냥 이제 귀에 걸면 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대충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특히 이제 코 있는 쪽이나 턱 쪽에 있는 틈새를 통해서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마스크를 쓴다고 그럴 해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봉지에서 열게 되면 네. 포장을 풀면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위아래로 접혀 있거나 맞아, 옆으로 맞아, 접혀 맞아. 있으니까 네. 그걸 잘 펼쳐주시고요. 얼굴 모양에 맞도록 이제 모양을 좀 네. 잡아주시는데 보통은 우리가 코가 가장 이제 굴곡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심이 박혀 있는 부분이 아, 그게 코 쪽이구나. 네, 이거를 코 쪽으로 여태 하게 턱에다 대수? 나는 턱에 어쩐지 그게 딱 갖다 붙더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턱에 딱 붙더라고 이게. 그래서 느낌이 좋아서. 그렇죠. 코가 없으신 분들은 턱으로 가도 되는데요. 네. 이왕이면 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밀착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신 다음에 네. 턱 아래쪽부터 해서 코 아, 턱 쪽까지 아래쪽부터. 모양을 좀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귀 쪽으로 저게 양쪽에. 코 모양대로 잡으라고 심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귀로 걸어주시는데 이렇게 걸어주는 고무줄 모양도 있고요. 아니면 뒤로 이렇게 쭉 맞아요. 고정을 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네. 사실 가장 좋은 건 약간 볼 쪽이 눌릴 정도로 이렇게 좀 딱 맞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무줄일 경우도 좀 조절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코 있는 쪽 이렇게 심을 눌러서 옆쪽으로 볼 쪽으로 뜨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턱 있는 쪽도 최대한 감싸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한번 주변으로 손을 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바람이 새는지. 호흡을 쭉 해보시면서 바람 새는 데가 있는지를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고무줄을 조절하시거나 턱 있는 부분을 당겨주시는 게
간단하게. 가장 좋은 거죠. 이거는 해보니까 약간 지금 저한테 크거든요. 좀 줄이면 되겠네. 약간 좀 줄여야 돼요. 사실 마스크도 사이즈가 있어요. 소아용, 성인용 말고도 성인용도 소중대가 있으니까 본인 얼굴 크기나 구강 구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마스크를 쓴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깝다 그래가지고 세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격이 만만치 세탁하면은 않으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좋은 방송이야. 별걸 다 해봤어요. 자, 새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세탁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옷 세탁하듯이 꼼꼼하게 세탁을 했어요. 자, 세탁 전과 후에 마스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투과율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자, 보이십니까? 미세먼지 투과율이 5.78이었어요, 새 마스크는. 그런데 세탁한 다음에는 36.2. 그러니까 마스크를 세탁하니까 필터 성능이 6분의 1로 하락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스크도 아깝다고 세탁하지 마시고 쓰실 때는 새 마스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대처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생활 속에서 가능한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단으로 우리가 좀 멀리 피하려는 노력들 또 내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미세하다고 해서 얕보지 마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생활하면서 알면 너무나 좋은 법률 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고요. 강민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사는 법 주제는 뭘지 장미아 씨께서 준비하셨죠? 네, 자 오늘도 사연 한 통이 제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올 여름에 지은 지 10년 넘는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더울 땐 몰랐는데요. 추우니까 찬바람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바깥에 창문틀이 휘어져서 창문이 제대로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러다 이거 겨울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넬레레레레레 전화를 해도 집주인이 받지를 않아요. 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돈을 들여서 창문틀을 제가 직접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제가 이사 갈 때 이 창틀을 띄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청구를 하면 집주인에게 이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창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그걸 말하자면 세입자한테 그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민법 그 623절 보면은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본래 용도에 맞게 이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그 창틀을 이제 고쳤다면은 당연히 이건 이제 뭐 유익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물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보통 왜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이건 집주인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새를 사는 사람이 겨울인데도 자기가 여행을 가니라고 아낀다고 이걸 안 틀고 가서 동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그러네. 이게 아까 그 강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기본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자체가 원래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 같은 게 생겨갖고 문제가 생긴 거는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는데 세입자도 또 이
목적물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물건처럼. 네. 근데 그 장기간 뭐 여행 가면서 이거를 보일러를 이제 외출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네. 수도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전혀 안 해갖고 동파됐다는 건 집주인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책임입니다. 그러네. 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잘 보일러를 관리하려고 보다 보니까 부품 일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때는 본인이 수리 부담을 부담해야 할지 맞아, 아니면 또 그게 조금 집주인분께 헷갈려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네.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그 세입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세입자가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에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거는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예, 이게 원래 어렵죠. 잘못돼 있던 건지 네. 관리를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은 또 다툼의 소지가 애매할 것 있네요.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소송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많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네. 세입자가 화장실을 봤더니 자기가 잘못 사용하다가 타일이 좀 깨졌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샤워기 같은 거 떨어뜨리면 타일이 깨지는 경우가 그럴 있거든요. 수 있죠. 아,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네. 딱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구를 하긴 해야 되겠고 이거를 얘기하긴 그렇고 그래서 그냥 거기 조금 깨졌으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봤어요, 그걸. 아니 이거 모양새가 안 좋다. 전체를 다 교체해라. 이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묻겠어요. 김현욱 씨가 양복을 샀어요. 네. 근데 세탁소에다 맡겼는데 거기 다림질하다 잘못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근데 여기를 비슷한 촌으로 이렇게 떼워갖고 돌려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감이 확 나오네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명확하네요. 이거 비슷하니까 그냥 입으세요. 그러면 예, 그냥 입을게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루나 타일, 뭐 벽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그 통일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가 이제 훼손됐다고 해서 그거를 비슷한 걸로 해갖고 이거 됐으니까 그냥 이해하시오 그러면은 어느 집주인이 그걸 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운 좋게 똑같은 타일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거만 붙이면 되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집이라는 게 몇 년 지나면은 그 재질을 똑같은 걸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그럼 전체를 다.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명쾌하시네요. 예, 양복 얘기 딱 하니까 나 순간 설명 안 들어도 그냥 딱 이해가 되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세입자가 이제 살다가 네. 세를 나가면서 보니까 욕조가 깨져 있어요. 그럼 집주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못 물어낸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걸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건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세입자가 그거는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보증금에서 제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만약에 보증금을 다 돌려준 뒤라 하더라도 네.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뭐 네. 집주인과 이제 세입자 두 사람 사이의 일인데 사실 전셋집 같은 경우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참 애매한 경우가 그런 경우 그러니까요. 누가 더 내고 예. 또는 집주인이 다 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집주인은 이 집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용도에 맞게끔 그걸 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소모품 같은 경우 형광등이 뭐 나갔다든가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에이, 세입자의 그 세입자가- 관리 의무에 들어가요. 그럼요. 네. 근데 막 집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때는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진짜 실제로 저희 집에 네. 안방 안에 그 붙박이 장이 있어요. 예, 예. 근데 붙박이 장이 열면 소리가 나요. 열 때마다 저희가 매일 밤 월화의 공동묘세요. 불러가지고 네. 그걸 고치려고 했더니 네. 위에 그 이렇게 그 바퀴 이게 움직이는 네. 롤이 네. 이게 이제 헐거워졌거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집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김현욱 씨가 그거를 막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면 아니, 우리 조심조심하죠. 조심들 그러면은 소리가 나니까 심지어. 그거는 이제 작은 거지만 야.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벽지나 마루 같은 경우. 아, 예. 벽지나 마루는
통상적인 그 마모가 된 거는 세입자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네. 예. 세입자가 한 2, 3년 집을 쓰고 나면은 아무래도 벽지가 하얀색 벽지가 자연스럽게 누렇게 되기도 하고. 되거나 네. 이게 모서리 부분이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이 손때도 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 짚지 말라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세입자한테 책임이 없고 다만 이제 아이가 막 낙서됐다든가 아니면 마루에다가 화분을 놨는데 그 화분에 물이 새갖고 마루가 썩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세입자와 관리자입니다. 자, 김현욱 씨 얘기군요, 지금. 애들이 막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그 나중에 벽지를 다시. 그렇죠. 그냥 마음껏 그리게 하시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참 문제가 많아요. 카페트를 이제 마루에다가 놨어요. 네. 근데 이제 카페트를 오래 놓다 보면은 나중에 걷어내면은 그 주변하고 색깔이 약간 달라요.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덮어놨으니까. 그런 거는 세입자한테 책임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통상적인 마모나 변형으로 보는 거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경우가 너무 많네. 그러니까. 근데 네, 우리가 이런 보통 전세는 큰 틀을 해준다고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잘한 것까지 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때요, 변호사님? 월세나 전세나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같은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하나가 전세로 이사를 갔을 때 여성분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에 뭐 현관에 도어락 장치도 없고 방범창도 없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걸 본인이 설치를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그러네요. 저희도 이제 방법이 굉장히 재미난 있긴 한데.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그 집주인이 만약에 현관문에 아예 그냥 시정 장치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지만 디지털 도어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그 창에 있는 방범창 같은 것까지 설치해 줘야 될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입자가 만약에 내가 불안해서 그거를 설치하겠다. 근데 집주인한테 사전에 허락을 안 받고 한 경우에 오히려 원상복구를 요구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이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당신 마음대로 딴 걸 달았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불안해서 그런 걸 하고 싶다면은 집주인한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난 우리 그 안전망이 있긴 한데 애들이 밀면은 밀리더라고요. 이거 주인한테 좀 바꿔달라고 그럴까 생각했더니 안 되겠네. 오늘 많은 게 해결이 되네요. 근데 세입자가 오히려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대체 왜 저런 사람한테 세를 줬느냐, 뭐 그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이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 아직 기간 안 됐지만 나가. 그때 세입자가 무슨 소리야? 아직 2년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골치 아프다든가 좀 기분이 나쁘다든가 이렇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그 월세를 뭐 2번 안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있지만 뭐 집주인이 좀 그런 사소한 걸로 갖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도 지금 뭐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그래요? 문득 궁금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추혜정 씨가 말씀하신 그런 요구를 세입자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드렸죠. 은근 집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강 변호사님도 지금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뭐 직접 이제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로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안 해주면은 뭐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강 변호사님도 인간적이시네요.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원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다 팔아드림 시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새로운 소득 작물로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하는군요. 네, 바로 톡 쏘면서도 알싸한 맛을 내는 이것,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생활용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뭘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강원도 해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다시 뜨겁게 강원도의 꿈이 현실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 강원도 탄광촌. 산업이 변화함에 따라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다 팔아드림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꿈은 하나.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다. 다 팔아드린 마지막 기업. 태백 고추냉이로 건강을 지키는 곳을 소개합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폐광 지역이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시 태백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 고랭지 배추와 곰취 등 각종 특산물로 가득한데요. 최근 태백을 들썩이게 하는 새로운 작물이 나타났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호박잎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게 바로 고추냉이라는 겁니다. 고추냉이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밭고추냉이입니다. 밭고추냉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추냉이는 물고추냉이라고 해서 이제 뿌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 밭고추냉이는 뿌리는 사용하지 않고 잎과 줄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흔히 생선회와 곁들여 먹는 고추냉이는 물고추냉이로 수경 재배를 통해 뿌리를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밭고추냉이는 뿌리 대신 잎과 줄기를 사용하기에 온실에서 모종을 키워 2개월이 지나면 밭에 심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얘는 단연생으로서 18개월 이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품으로 쓸 수 있는 뿌리가 생성이 됩니다. 밭은 잎하고 줄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5회에서 약 한 8회 정도 수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고추냉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각종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과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데요. 우리 몸에 활력을 선사하는 고추냉이, 잎과 줄기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특히 우리가 삼겹살이나 고기를 먹을 때 쌈으로 사용해서 먹어도 되고요. 이것을 가공을 하여 고추냉이 차, 그다음에 음료수, 또 화장품, 또 생활용품 등등 여러 가지 제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의 매력은 끝이 없다. 얼마 전부터 강릉에 있는 대학교와 산업 협력을 맺어 고추냉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이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봄 거하고 가을, 겨울 조금 더 진해요. 고추냉이만큼은 척척 박사라는 안재삼 회장. 그가 가져온 고추냉이 잎을 깨끗이 씻어 건조기에 바짝 말려주면 1차 작업이 끝이 납니다. (55도씨에서) 하룻밤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조된 고추냉이의 잎과 줄기는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각종 식품으로 가공한다는데요. 고추냉이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 식이섬유도 많고 피토케미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생리활성 영양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고추냉이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음료수로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이소치오샤네이트, 그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그런 성분도 많고요. 함유화합물, 그런 성분들이 열 처리하는 과정에 또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고 특수한 어떤 플라보노이드가 고추냉이 잎에 다른 어떤 뿌리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먼저 고추냉이의 진가를 발견해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고추냉이 차와 화장품까지 고추냉이 제품만 무려 40여 개. 그 시작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되게 민감한 편이었거든요. 결벽증도 있었고 제가 이제 필요한 순서대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제품이 바로 고추냉이 치약. 지금까지 이제 파라벤 성분의 보존제 역할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파라벤 성분을 제외한 고추냉이로 항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입안 세균과 구취를 억제해 충치 예방에도 좋다는데 고추냉이로 비누와 주방세제 등 다양한 항균 제품을 만들었답니다. 고추냉이는 특히 세균 억제에 효과적이라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우리 고추냉이가 들어간 항균 밀폐 용기입니다. 밀폐 용기에도 고추냉이가 들어간다? 천연 식품 보존 역할을 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 가능한 특허받은 용기라는데요. 빵을 넣고 2회 정도를 확인한 결과 고추냉이 용기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추냉이 차 한잔 합시다.
알싸한 고추냉이로 차를 만든다? 이거 맵지 않을까요? 절대 맵지는 않고요. 입에서는 구수하고요. 옥수수처럼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고추냉이로 차를 만들었다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텁텁함과 어떤 그 떫은 맛이 이렇게 전혀 이제 안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구수한 맛이 특징이고요. 다른 잎차들처럼 풀냄새가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100% 고추냉이 잎을 사용, 특유의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 고온에 40초간 로스팅을 했다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답니다. 다른 식품도 있나요? 네, 고추냉이 고추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추장도 만든다고요? 고추냉이 잎과 줄기를 염장을 시켜가지고요. 같이 버무렸습니다. 고추냉이 고추장은 매운탕에 넣으면 감칠맛은 물론 잡내 제거에도 그만이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추냉이를 넣고 반죽을 한 찐빵도 현재 개발 중인 식품이라는데 20년 넘게 고추냉이와 사랑에 빠져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안재삼 회장. 그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항균 밀폐 용기와 또한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거침없이 개척하며 고추냉이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의 도전을 함께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듯이 편안하게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영국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서 금융을 핵심 산업으로 키웠다고 하는데요. 영국 런던의 금융특구의 경쟁력에 대한 영상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런던의 여의도격인 금융특구 지역 카나리 워프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부터 크고 작은 핀테크 업체들까지 다양한 금융업체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영국은 이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데요. 회사 운영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업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샤하르 씨는 올해 2월 여러 신용카드를 통합 관리하는 앱을 내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he UK regulator and giving companies like ourselves access to bank accounts and access to data could not have been exist unless the UK had this environment and regulation and competition. 사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 커가는 혁신 금융 기업들. So it started at the Shoreditch Road, which is 500 metres from the centre of the city of London. It is therefore very easy to get from one to the other. It's 2 minutes to get to the regulator and 5 minutes to get to government. 스타트업 250곳이 입주한 레벨 39에서도 특구의 전폭적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So this is a community of referral. Businesses have a better chance of success when they spend less time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y're doing and more time getting on and doing it. The reasons were like talent, because here we can find talent more easily, capital, and also I think London is quite renewed is known to be the fintech capital of the world.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혁신이 강한 금융을 키우는 힘입니다. 런던에서 채널 A 조현선입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11월 13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뭐가 있는 날이죠? 바로 수요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요. 개그면 개그, 노래면 노래, 춤은 춤, 안 되는 게 없는 개그계의 달인 나몰라 패밀리가 출연합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hoes are moving.